진정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프로야구 이승엽 선수의 말입니다. 미시간 주립대 심리학과 자크 햄브릭 교수는 재능과 성공의 상관관계를 밝힌 논문에서 때로는 땀도 우리를 배신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성공에 있어서 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크지 않은데 특히 학술 분야에서는 4%에 불과하다라는 논지였습니다. 요컨대 아무리 노력해도 선천적인 재능은 따라잡을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반박하는 목소리가 즉각 쏟아졌습니다. 위 논문은 혼자 하는 연습과 전문가의 지도를 받은 연습을 똑같은 연습으로 간주하였고 초보의 연습과 고수의 연습을 같은 잣대로 평가하는 등 방법론 자체가 완전히 틀렸다는 지적이 들끓었던 겁니다. 재능이냐 노력이냐의 논쟁은 아직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은 해묵은 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발의 악조건을 딛고 영광의 정점에 섰던 최고의 축구선수 박지성과 왼손 투수가 보다 유리하다는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왼손으로 공을 던지기 시작했던 오른손잡이 투수 유현진을 봅니다. 연구 결과가 어떠하든 간에 노력으로 재능을 이겨낸 사람들이 여기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자꾸만 재능이라는 변명에 타고난 머리라는 핑계에 귀가 솔깃해지는 스스로가 부끄러워집니다. 재능의 비중이 어떠하건 간에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열심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땀을 흘리는 것 말입니다. 365 공비타민, 노력으로 재능을 이겨낸 사람들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약 아침 등굣길 혹은 회사에 출근하시는 길이라면은 이 방송을 듣고 나서 오늘 점심에 라면을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약 회사에서 돌아오시는 길 혹은 오후라면은 오늘 저녁에는 라면을 끓여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불을 끄고 방 안에 누워 꿈나라로 빠져들 준비를 하고 계시다면은 글쎄요. 아무리 라면이 먹고 싶어져도 밤에 일어나 야식을 먹지는 않으리라 라고 지금 다짐을 하고 이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상하게 듣고 나면은 라면이 너무너무 먹고 싶어지는 글 김훈 선생님의 라면을 끓이며를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김훈 선생님 글을 워낙 좋아하고요. 또 라면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김훈 선생님의 라면에 대한 글은 굉장히 맛깔난 글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애매한 점이 있지만 왠지 그 무덤덤한 이미지 그리고 삶의 고달픔이 그대로 들어있는 마치 연탄불 위에서 끓고 있는 양은 냄비와도 같은 그런 이미지가 읽는 이로 하여금 거칠게 라면을 끓여 먹고 싶은 생각에 휩싸이게 만드시는데요. 저는 이 글을 다 읽고 나서 바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김훈 선생님이 특유의 너무나도 맛있는 글이에요.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나눠드릴게요. 라면을 끓이며. 나는 오랜 세월 동안 라면, 김밥, 짜장면을 먹어왔다. 거리에서 싸고 간단히 혼자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음식이다. 칼국수, 육개장, 짬뽕, 우동도 먹었다. 부대찌개나 닭볶음탕, 쌈밥은 2사람 이상이라야 먹을 수 있다. 그 맛들은 내 정서의 밑바닥에 인이 박여있다. 나는 허름한 식당에 친밀감을 느낀다. 식당의 간판이나 건물 분위기를 밖에서 한번 쓱 훑어보면 그 맛을 짐작할 수 있다. 가게 이름이 촌스럽고 간판이 오래돼서 너덜거리고 입구가 냄새에 찌들어 있는 식당의 음식은 대체로 먹을 만하다. 이런 느낌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어긋나지 않는다. 낯선 지방의 소도시에 가서도 나는 간판의 느낌으로 밥 먹을 식당을 골라낸다.
계통이 없는 수많은 메뉴를 유리창에 써붙인 집은 잘하는 집이 아니다. 음식을 잘하는 집은 자신 있는 메뉴 두어 개로 중심을 잡고 거기에 딸린 반찬들을 준비한다. 라면의 계통 안에서도 수많은 변화가 있고 김밥의 영역 안에서도 다양성이 있는데 너무 잡스러우면 대개 맛이 없는 식당이다. 삼겹살을 구워서 상추에 싸고 거기에 쌈된장 찍은 마늘을 얹어서 아래턱이 빠지도록 입을 벌리고 우겨 넣는 식사법은 한국인이 발명한 종합적인 한입이다. 생선에도 이렇게 먹는데 여기에는 깻잎이 추가된다. 이 한입은 쌀밥, 육류, 야채, 양념, 향신료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먹여준다. 야유회를 나온 회사 직원들이나 입영하는 아들을 먹여보내는 가족들의 회식은 대체로 이 삼겹살 구이에 소주 몇 잔이다. 이것은 온갖 맛의 패키지인데 먹고 싶은 욕망을 순식간에 그리고 싸잡아서 만족시킨다. 나는 이런 패키지보다는 식재료의 개별성이 한 개씩 씹히는 음식을 좋아한다. 무더운 여름날 몸과 마음이 지쳐서 흐느적거릴 때 밥을 물에 말고 밥 숟가락 위에 통통한 새우젓을 한 마리씩 얹어서 점심을 먹으면 뱃속이 편안하고 질퍽거리는 마음이 보송보송해진다. 잘 익어서 사각거리는 오이지를 고추장에 찍어서 물에 만 밥을 먹거나 소금물에 담근 짠지를 가늘게 썰어서 찬물에 띄우고 거기에 식초와 고춧가루를 쳐서 먹으면 마음이 개운해진다. 마음이 개운해진다는 것은 느끼하고 비리고 들쩍지근한 것들을 생리적으로 내친다는 뜻이다. 나는 무 짠지가 우러난 국물에 찬밥을 말아먹는다. 그 맛은 단순하고 선명해서 음식의 맛이라기보다는 모든 맛이 발생하기 이전의 새벽의 맛이고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가장 시원적인 맛이다. 퇴계 선생은 도산에서 공부할 때 끼니 때마다 반찬은 3가지만 차려놓고 잡수셨다. 제자 김성일이 뵈러 갔더니 밥을 내주시는데 반찬은 무와 가지와 미역뿐이었다. 뵈러 온 사람들은 모두들 먹기가 거칠어도 내색을 못하고 있는데 선생은 복받은 얼굴로 맛있게 드셨다. 무, 가지, 미역 이 3가지 반찬은 모두 장아찌였거나 나물이었거나 생재료였을 것이다. 나는 성인의 글을 아무리 읽어도 글 따로 마음 따로 마음 따로 몸 따로여서 글을 읽어서 성인의 뒤를 따라가기는 틀린 것 같은데 타고난 식성만큼은 성인과 닮아 있음을 다행으로 여긴다. 우선 식성만이라도 성인의 언저리에 닿아 있다면 그보다 더 중요하고 본격적인 국면은 따라갈 희망이 없다 하더라도 멀리서 바라볼 수는 있지 않겠는가. 요즘엔 김밥도 퓨전이 나와 있는데 그 속에 치즈, 샐러드, 불고기, 게살, 소세지 따위를 넣어서 뚱뚱하게 만든다. 나는 이런 김밥은 딱 질색이다. 내가 좋아하는 김밥은 그 속에 단무지와 시금치 또는 우엉 한 줄만 넣은 것이다. 절인 무와 실파, 깻잎, 고구마, 순처럼 야채만으로 속을 넣은 김밥도 좋다. 이런 김밥은 씹으면 청량감이 느껴진다. 또 일본식으로 초에 절인 매실과 깻잎만으로 만든 김밥도 깔끔하고 단정하다. 김밥 안에 하나의 주된 기둥을 이루는 맛이 있어야 하고 그 주변을 장식하는 부수적인 맛이 있어야 하는데 중심부가 약하거나 중심부와 주변부가 뒤섞인 것은 좋은 김밥이 아니다. 그리고 김밥은 자그마해서 입을 크게 벌리지 않아도 한 입에 쏙 들어가야 한다. 햄버거는 그 두꺼운 볼륨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하마처럼 입을 벌려서 입 안으로 밀어 넣어야 하지만 김밥을 먹는 행위의 즐거움은 재료의 에센스들을 동그랗게 모아놓은 음식을 입 안으로 쏙 집어넣는 그 경쾌함에 있다. 김밥은 과자나 떡 같은 주전부리가 아니라 당당히 밥의 계열에 속한다. 김밥은 끼니를 감당할 수 있는 음식이지만 끼니를 해결하는 밥 먹기의 엄숙성에서 벗어나 있다. 김밥은 끼니이면서도 끼니가 아닌 것처럼 가벼운 밥 먹기로 끼니를 때울 수가 있다. 김밥으로 끼니를 때울 때 나는 끼니를 때우고 있다는 삶의 하중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 김밥의 가벼움은 서늘하다.
크고 뚱뚱한 김밥은 이 같은 정서적 사명을 수행하지 못한다. 뚱뚱한 김밥의 옆구리가 터져서 토막난 내용물이 쏟아져 나올 때 나는 먹고 산다는 것의 안쪽을 들여다보는 비애를 느낀다. 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보통 김밥은 한 줄에 2,000원에서 2,500원이고 퓨전 김밥은 3,000원에서 3,500원이다. 고급 식당에는 여러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와서 식사와 사교를 겸해서 먹지만 김밥이나 라면을 파는 식당의 손님은 대부분이 지나가다가 배고파서 들어온 사람들이다. 혼자서 온 사람은 거리 쪽을 바라보면서 혼자 먹는 1인용 테이블에 앉지만 1인용 자리가 없을 때에는 2인용 또는 4인용 테이블에서 모르는 사람과 마주 앉아 먹어야 한다. 모르는 사람과 마주 앉아서 김밥으로 점심을 먹는 일은 쓸쓸하다. 쓸쓸해하는 나의 존재가 내 앞에서 라면을 먹는 사내를 쓸쓸하게 해주었을 일을 생각하면 더욱 쓸쓸하다. 쓸쓸한 것이 김밥과 함께 목구멍을 넘어간다. 나는 김밥을 먹고 그는 라면을 먹는다. 나의 단무지와 그의 단무지는 똑같이 생겼지만 따로따로여서 나는 나의 단무지를 먹고 그는 그의 단무지를 집어먹는데 내 앞에 앉은 이 사내는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그 사람인지 그 어느 누구도 아닌지 알 수 없다. 그는 그 어느 누구도 아닌 존재이지만 내가 김밥을 먹고 그가 라면을 먹을 때 나는 덩달아서 라면이 먹고 싶어진다. TV 광고에서 라면 국물을 쭉 들이킨 연기자가 열반에 든 표정을 지을 때도 나는 갑자기 라면이 먹고 싶어진다. 추위와 시장기는 서로를 충동질해서 결핍의 고통을 극대화한다. 추운 거리에서 혼자 점심을 먹게 될 때는 아무래도 김밥보다는 라면을 선택하게 된다. 짙은 김 속에 얼굴을 들이밀고 뜨거운 국물을 마시면 확 쏘는 조미료의 기운이 목구멍을 따라가며 전율을 일으키고 추위에 꼬인 창자가 녹는다. 김밥과 라면을 함께 먹으면 어떤 맛도 온전히 살아남지 못하고 뷔페 식당의 음식을 모조리 뒤섞어서 비빈 것처럼 엉망진창이 되어버린다. 그걸 알면서도 라면을 먹으면서 김밥을 또 주문하니 슬프다. 시장기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맛은 화학적 실체라기보다는 정서적인 현상이다. 맛은 우리가 그것을 입안에서 누리고 있을 때만 유효한 현실이다. 그 외의 모든 시간 속에서 맛은 그리움으로 변해서 사람들의 뼈와 살과 정서의 깊은 곳에서 태아처럼 잠들어 있다. 맛은 추억이나 결핍으로 존재한다. 시장기는 얼마나 많은 추억을 환기시키는가. 그 영육의 복합체는 유년의 천막학교에서 미군들한테 얻어먹은 전투 식량의 맛까지도 흔들어 깨운다. 이 궁상맞음을 비웃어서는 안 된다. 당신들도 다 마찬가지다. 한 달 벌어 한 달 살아가는 사람이 거리에서 돈을 주고 사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뻔하다. 라면이나 짜장면은 장복을 하게 되면 인이 박인다. 그 안쓰러운 것들을 한동안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지 않아도 공연히 먹고 싶어진다. 이는 혓바닥이 아니라 정서 위에 찍힌 문양과도 같다. 세상은 짜장면처럼 어둡고 퀴퀴하거나 라면처럼 부박하리라는 체념의 편안함이 마음의 깊은 곳을 쓰다듬는다. 라면은 규격화되어서 대량 소비되는 음식이다. 라면의 인 속에는 수많은 남들이 나와 똑같이 이 미끈거리는 밀가루 가락을 빨아들이고 있으리라는 익명성의 안도감도 작용하고 있을 성쉽다. 이래저래 이는 골수염처럼 뼛속에 사무친다. 라면이 처음 나온 것은 1963년이었다. 쌀값이 얼마라는 기사는 일기예보나 증권 시세처럼 연일 신문에 대서특필되었다. 춘궁기에는 200만 명 이상이 굶주렸다. 기아 퇴치 또는 전략농가 근절이라는 국정지표를 써붙인 현수막이 관공서 건물마다 걸려있었고 박정희 소장은 기자회견에서 나는 국민을 굶기지는 않겠다면서 울먹였다.
이 배고픈 시절에 나타난 라면의 맛은 경이로운 행복감을 싼 값으로 대량 공급했다. 그 맛의 놀라움은 장님의 눈뜸과도 같았고 불의 발견과 맞먹을 만했다. 라면의 탄생은 수천 년 동안 이어진 허기를 달래준 식량사의 전환으로 꼽힌다. 라면의 제조 기술은 모두 일본에서 배운 것이지만 한국 라면 1인분의 양이 일본 라면의 1.5배가 넘고 칼로리가 높아서 한 끼의 식사가 될 수 있도록 보강되었다. 라면의 등장은 1차 산업으로 식재료를 증산하지 않더라도 대량 가공과 보관, 유통과 가격 정책만으로도 식량난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다. 박정희 소장도 라면 사업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냈다. 그때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를 밑돌아서 에티오피아, 캄보디아와 함께 세계의 최빈국으로 분류되어 있었고 필리핀의 원조를 받고 있었다. 나는 중학생이었는데 처음부터 이 이국적인 식품의 노리끼리한 맛에 끌려들었다. 소설가 이문열은 그의 소설 변경에서 60년대 초의 라면 맛에 다음과 같이 경의를 표하고 있다. 노랗고 자잘한 기름기로 덮인 국물에 곱슬곱슬한 면발이 담겨 있었는데 그 가운데 깨어 넣은 생계란이 또 예사 아닌 영양과 풍미를 보증하였다. 철은 갑작스레 살아나는 식욕으로 그러나 아주 공손하게 라면을 먹기 시작했다. 그때의 주관적인 느낌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맛난 음식을 먹고 있는 듯했다. 등장인물이 생애의 첫 라면을 공손하게 먹었다는 표현은 의미심장하다. 그때 라면 맛은 그 후에 닥쳐올 산업화 시대 전체의 삶의 맛이었다. 사람들이 결국 그 맛에 인이박이고 거기에 주눅들려 살아가게 되리라는 예감을 그 공손하게 라는 네 글자는 함축하고 있다. 이제는 세상을 떠난 문학평론가 김현도 이승에서 어지간히 라면을 잡수셨던 모양이다. 그는 라면에 물을 아주 조금만 붓고 끓여서 떡처럼 만들어 술안주로 먹기까지 했다고 자신의 글에서 밝혔다. 김현은 라면을 먹으면서 상실된 삶의 두께를 괴로워했다. 그는 전통과 당대가 단절된 틈바구니에서 라면을 먹었다. 1960년대 라면은 지금의 것보다 기름기가 많았고 빨래비누, 덜 익은 닭고기, 쇠기름 같은 냄새가 났는데 그런 냄새까지도 모두 첨단적이고 이국적이며 영양가 있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 냄새와 식감은 박정희 시대 전체를 아우르는 중요한 시대적 질감으로 자리 잡았다. 라면을 먹으면 근육이 불어나고 힘이 솟는다는 아이들도 있었다. 육군에 갔더니 거기서도 라면은 밥보다 인기가 높았다. 주말에는 고정 메뉴로 라면을 먹었고 혹한기 기동훈련이나 유격훈련 때의 특식, 국군의 날 축구 시합 뒤풀이의 특식은 모두 라면이었다. 강원도 산골에서 온 어떤 하사관은 네모반 페치카에 라면을 끓여서 곧바로 먹지 않고 10분쯤 지난 뒤에 먹었다. 그 까닭을 물었더니 불어서 양이 많아지기를 기다린다는 것이었다. 군대 생활의 즐거움은 화랑 담배와 라면에 있다고 그는 신병들을 한 줄로 세워놓고 연설했다. 내부반에서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는 군번이 못 되는 신병들은 분말 수프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밥 먹을 때 국이나 밥에 뿌려서 먹었고 맹물에 그 가루를 풀어서 국처럼 마시기도 했다. 처음 나왔을 때 라면은 한 개에 10원이었는데 지금은 권장 소비자 가격이 800원 정도다. 식당에 공급되는 라면은 10개나 20개 단위로 묶여 있어서 포장비가 빠지니까 소비자 가격보다는 쌀 것이다. 여기에 가래떡이나 만두 2개를 넣어서 끓이고 단무지나 김치를 곁들여서 3,000원쯤 받고 계란을 한 개 풀면 3,500원, 돼지고기 몇 점을 얹으면 4,000원이다.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고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라면 시장은 위축되지 않는다. 라면은 한국인의 정서적 토양의 기층에 착근되었다. 증명할 수는 없지만 나는 1960년대 이후 한국 라면 시장의 팽창은 그 무렵부터 구조적으로 전개된 빈부의 양극화, 인구의 대량 소외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라면을 좋아하건 푸아그라를 좋아하건
입맛은 빈부 차이와 관계없다는 말은 사람을 조롱하는 거짓말이다. 누군들 깨끗하고 신선한 음식, 갓 잡아온 것과 갓 뽑아온 것들, 산과 바다와 흙의 기운을 지닌 풋풋한 것들을 먹고 싶지 않겠는가? 부자들도 라면을 좋아할 수 있고 부자들이 때로 라면을 먹기도 한다고 해서 라면 시장의 팽창이 자본주의의 싹쓸이가 몰고 온 인간 소외 사태와 관련이 있으리라는 나의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다. 다만 증명하기 어려울 뿐이다. 라면 시장의 배후를 이루는 인구 집단은 늘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 있건 없건 간에 누구나 먹어야 하고 한 번 먹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때가 되면 또다시 기어이 먹어야 하므로 라면 회사들 간의 시장 점유율을 다투는 엎치락 뒤치락은 있겠지만 이 치고받는 품질 경쟁과 광고전이 소비를 펌프질해서 라면 시장 전체의 앞날은 소외된 군중 속에서 번창할 것이다. 내가 사는 동네에는 짬뽕이나 짜장면 한 가지만 파는 전문 식당이 있다. 이런 식당들은 거의가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고 손님들은 대부분 젊은이들이다. 짬뽕은 보통 짬뽕과 삼선 짬뽕 두 가지로 구분된다. 삼선 짬뽕은 보통 짬뽕보다 1,500원에서 3,000원쯤 비싸다. 이 두 등급의 짬뽕에서 면이나 국물은 다 똑같다. 베이직은 같고 건더기만 다르다. 삼선 짬뽕은 보통 짬뽕에 쭈꾸미나 백합, 모시조개, 물 오징어를 몇 점 더 넣은 것이다. 짜장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짬뽕을 주문해 놓으면 짜장면이 먹고 싶고 짜장면을 주문해 놓으면 짬뽕이 먹고 싶어지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이 두 가지 시장기 사이에서 자기 분열을 일으키면서 주문을 바꾸는 손님들은 흔히 있다. 그러나 번복이 너무 늦으면 조리가 이미 시작되어서 바꿔줄 수 없다. 그래서 식당 주인들은 그릇을 두 칸으로 나누어서 한쪽은 짜장, 한쪽은 짬뽕을 담아주는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다. 이 획기적인 메뉴의 이름은 짬짜면이다. 짬짜면에는 삼선이 없다. 2-3년 전까지 이 동네 짬뽕 값은 보통 짬뽕이 5,000원, 삼선 짬뽕이 6,000원에서 7,000원이었다. 물론 가게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었다. 1년쯤 지나자 짬뽕 값은 양극화되기 시작했다. 보통 짬뽕은 4,000원, 삼선 짬뽕은 8,000원으로 가격차가 벌어졌다. 그때 나는 짬뽕 값의 하한선이 4,000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몇 달이 지나자 3,500원짜리 짬뽕이 바닥났고 짜장면 값의 하한선도 함께 무너졌다. 그때 식당에서 먹는 라면 값은 3,000원에서 3,500원 정도였다. 1963년에 라면이 등장한 이후로 라면은 짜장면이나 짬뽕보다는 싼 음식으로 자리매겨졌고 그것이 밥의 세계에서 라면에 온당한 자리였다. 짜장면과 짬뽕 값의 하한선이 무너져 내리자 라면 값도 위협받게 되었다. 이제 라면 한 그릇의 값은 어디로 가려는가? 라면 속에 어묵, 달걀, 가래떡, 만두와 같은 건더기들은 이제 드디어 사라지려는가? 짬뽕값의 양극화는 시장의 자유로운 질서이며 보이지 않는 손의 조화라고 다들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하게끔 되어 있다. 강제로 채찍을 휘두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손의 인도를 받아서 없는 자들은 스스로 3,500원짜리 짬뽕을 먹고 아직도 견딜만한 자들은 8,000원짜리를 먹게 된다. 음식을 파는 쪽에서도 값을 올리고 또 내려서 양극화된 격차 안에 양쪽 모두를 편안하게 수용함으로써 시장의 질서는 자유롭고 조화롭다. 나는 3,500원짜리 짬뽕이 어떤 식재료를 쓰는지 확인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 국물은 3,500원짜리나 8,000원짜리나 똑같다. 그 국물의 맛은 식재료를 우려낸 맛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가루를 섞어서 만든 맛이다. 그 국물은 몸에 스며서 몸을 위로하는 기능이 없었고 목구멍에 불을 지르는 듯이 날카롭고 사납게 달려든다. 그런 식당에는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젊은이들로 붐빈다. 인근 상가에서 알바를 마치고 나왔거나 알바를 시작하려고 새벽참을 먹는 젊은이들, 근무교대하는 정경들, 소방대원들, 외출 나온 병사들, 여러 배달부들, 비틀거리고 개걸거리는 술 취한 젊은이들. 눈이 퀭하고 넋이 빠진 젊은 남녀들이
3,500원짜리나 8,000원짜리 짬뽕을 먹고 목구멍 쥐어뜯는 국물을 마신다. 국물은 무한 리필이다. 일회용 컵에 담아서 얼마든지 가져다 주는데 대부분 한 컵 이상 마시지 못한다. 배달통을 든 젊은이는 도시락에 밥을 담아와서 짬뽕 국물에 말아 먹는다. 먹기를 마친 젊은이들은 아직 날이 밝지 않은 새벽거리로 나간다. 사실 이 글은 오랜 세월 동안 라면을 끓이고 또 먹어온 나의 라면 조리법을 소개하려고 시작했는데 도입부가 좀 길어졌다. 이제부터가 본론이다. 라면 포장지에는 끓는 물에 면과 분말수프를 넣고 나서 4분 30초 정도 더 끓이라고 적혀있지만 나는 센 불로 3분 이내에 끓여낸다. 가정에서 쓰는 도시가스로는 어렵고 야외용 휘발유 버너의 불꽃을 최대한으로 크게 해서 끓이면 면발이 불지 않고 탱탱한 탄력을 유지한다. 면이 부르면 국물이 투박해서 걸쭉해져서 면뿐만 아니라 국물까지 망친다. 그러나 실내에서 휘발유 버너를 쓰는 일은 위험해서 나를 따라해서는 안 된다. 물은 3컵 550ml 정도를 끓이라고 포장지에 적혀있지만 나는 4컵 700ml 정도를 끓인다. 물이 넉넉해야 라면이 편안하게 끓는다. 수영장이 넓어야 헤엄치기 편한 것과 같다. 라면이 끓을 때 면발이 서로 엉키지 않아야 하는데 물이 넉넉하고 화산 터지듯 펄펄 끓어야 면발이 깊게 또 삽시간에 익는다. 익으면서 망가지지 않는다. 라면을 끓일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국물과 면의 조화를 이루는 일이다. 이것은 쉽지 않다. 라면 국물은 반 이상은 남기게 되어 있다. 그러나 그 국물이 면에 스며들어 맛을 결정한다. 국물의 맛은 면에 스며들어야 하고 면의 밀가루 맛은 국물 속으로 배어나오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고난도 기술이다. 센 불을 쓰면 대체로 실패하지 않는다. 식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나는 분말수프를 3분의 2만 넣는다. 나는 라면을 조리할 때 대파를 기본으로 삼고 분말수프를 보조로 삼는다. 대파는 검지손가락만한 것 10개 정도를 하얀 밑동만을 잘라서 세로로 길게 쪼개 놓았다가 라면이 2분쯤 끓었을 때 넣는다. 처음부터 대파를 넣고 끓이면 파가 골고 풀어져서 먹을 수가 없게 된다. 파를 넣은 다음에는 긴 나무젓가락으로 라면을 한번 휘젓고 빨리 뚜껑을 덮어서 1분에서 1분 30초쯤 더 끓인다. 파는 라면 국물에 천연의 단맛과 청량감을 불어넣어주고 그 맛을 면에 스미게 한다. 파가 우러난 국물은 달고도 쌉쌀하다. 파는 라면 맛의 공업적인 질감을 순화시킨다. 그 다음에는 달걀을 넣는다. 달걀은 미리 깨서 흰자와 노른자를 섞어 놓아야 한다. 불을 끄고 끓기가 잦아들고 난 뒤에 달걀을 넣어야 한다. 끓을 때 달걀을 넣으면 달걀이 굳어져서 국물과 섞이지 않고 겉돈다. 달걀을 넣은 다음에 젓가락으로 저으면 달걀이 반쯤 익은 상태에서 국물 속으로 스민다. 이 동작을 신속히 끝내고 빨리 뚜껑을 닫아서 30초쯤 기다렸다가 먹는다. 파가 우러난 국물에 달걀이 스며들면 파의 서늘한 청량감이 달걀의 부드러움과 섞여서 라면은 인간 가까이 다가와 덜 쓸쓸하게 먹을만하고 견딜만한 음식이 된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스승없이 혼자서 수많은 실험과 실패를 거듭하며 배웠다. 레시피를 읽고 따라한 것이 아니다. 앞으로도 새롭게 열어나가야 할 전인미답의 경지가 보이기는 하지만 라면 조리법 개발은 이제 그만하려 한다. 나는 라면을 먹을 때 내가 가진 그릇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비싼 도자기 그릇에 담아서 깨끗하고 날씬한 일회용 나무젓가락으로 먹는다. 라면을 끓일 때 나는 미군에게 얻어먹던 내 유년의 전투식량 맛과 초콜릿의 맛을 생각한다. 라면을 끓일 때 나는 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양계장의 닭들과 사지를 결박당한 과수원의 포도나무, 사과나무, 배나무와
양식장에서 들끓고 있는 물고기들을 생각한다. 라면을 끓일 때 나는 사람들의 목구멍을 찌르며 넘어가는 36억 개의 라면의 그 분말 수프 맛을 생각한다. 파와 계란의 힘으로 조금은 순해진 내 라면 국물의 맛을 36억 개의 라면에게 전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눈을 팔다가 라면이 끓어넘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라면의 길은 아직도 멀다. 네, 김훈 선생님의 라면을 끓이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글을 읽다가 예전에 먹었던 컵라면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그때는 그렇게 용돈이 넉넉한 시기도 아니었고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죠. 또 가뜩이나 배는 고팠던 그런 나이입니다. 친구들과 공부를 하다가 컵라면을 사서 먹었는데 하나를 먹어도 배가 고픈 거예요. 그렇다고 저희가 가진 용돈이 컵라면 2개를 살 수 있을 정도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자 컵라면을 1개씩 사고 남은 잔돈, 동전들을 긁어 모아서 건빵을 샀었습니다. 컵라면을 뜯고 스프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을 때 건빵을 거기에 같이 넣었었죠. 그리고 뚜껑을 덮고 3분쯤 불렸다가 먹으면은 불어 터진 건빵과 라면 면발이 어우러져서 그래도 조금 더 허기를 달래주곤 했었습니다. 그게 벌써 중학교 3학년 때니까 20년 전에 저기 중랑구 면목동에서 있었던 일이네요. 어쩌다가 한 번씩 그 앞을 지나곤 하는데 제가 그때 컵라면에다가 건빵을 넣어서 불려 먹었던 그 건물이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컵라면에 건빵을 먹어가면서도 열심히 공부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언제든 번듯하게 한 끼 식사를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음에도 그때처럼 치열하게 열심히 공부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지금 제대로 된 밥이 아니라 허름한 라면으로 끼니를 때워야 하는 상황일지라도 너무 상심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거는요, 나중에 더 잘 먹게 되었다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김훈 선생님의 라면을 끓이며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를 찾으시거나 다음에서 한재우의 브런치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서 매일매일 공부하실 그분들을 위해서 공부하기 전에 하루 한 페이지씩 찾아 읽고 의지를 북돋는 책 365 공비타민을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